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년 건강보험료가 일정 수준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8월 온열 질환이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여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휴대용 선풍기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 놀면서 먹는 아이를 두셨다면 그야말로 3살 버릇 여든 가기 전에 단호하게 고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본다고 밥을 먹다 자리를 뜨거나 놀고 싶다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아이를 따라다니며 억지로 밥을 먹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떼쓰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밥은 식탁에서 먹어야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보건복지부가 이달 안에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년 건강보험료가 일정 수준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기조가 건강보험의 보장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에 맞춰져 있는 만큼 재원 확보를 위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인상폭을 두고서 국민에게 지나치게 경제적 부담을 주진 않도록 1에서 3% 범위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청약기회가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제도 중 특별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계약이 취소된 물량은 우선 분양과 일반 분양으로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을 계획입니다. 주택 공급량의 10에서 20%가량이 배정되는 특별공급 대상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사병,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이 우려됩니다. 해마다 온열 질환은 8월에 집중 발생하고 사망자 대부분이 70대 이상이라 이맘때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서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대사작용 등 신체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열을 만들고 또 내보내면서 정상 체온을 유지합니다. 주변 기온이 올라가면 몸은 열을 내보내고 체온을 낮추는데 폭염과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이 계속되면 열이 빠져나가지 않고 몸에 쌓이는 것이 온열 질환의 원인입니다. 문제는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층, 만성 질환자입니다. 특히 온열 질환은 장마가 끝나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에 집중돼 이 시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통계에서도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절반이 70대 이상이었습니다. 온열 질환 사망자 대부분이 무더위 속 공사장이나 논밭,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했던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야외 활동 자제와 같은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실내라고 하더라도 밀폐되고 온도가 높은 곳에 오래 장시간 있게 되면은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수분 섭취를 수시로. 특히 고혈압, 당뇨, 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자는 탈수에 취약해 쉽게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수분을 꾸준히 섭취하는 등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모든 비급여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급여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MRI의 경우 암, 뇌혈관 질환 등의 진단을 위해 단 한 번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횟수에 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환자의 부담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또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워낙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90%까지 차등화해 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비급여 항목은 치료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지었습니다.
즉 주사제나 레이저 시술과 같은 미용 성형, 라식 수술과 같은 단순 기능 개선, 질병 진단과 무관한 건강검진은 제외시켰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지난 10년간 60%대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 비급여 항목이 빠르게 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재난적 의료비로 간주되는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에 쓰는 가구의 비율이 현재 4%대에 이르며 최근 발생률이 증가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6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모두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일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내는 물론 길거리에서도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선풍기가 인기 만점입니다. 한 온라인 마켓 조사에 따르면 휴대용 선풍기 판매량은 지난해 5만여 대에서 16만여 대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용 선풍기 안전사고 역시 지난해에 비해 3.75배 급증했습니다. 사고는 주로 선풍기 폭발과 과열, 손가락 끼임 등이었습니다. 실제 지난 5월에는 한 초등학교에서 휴대용 선풍기가 폭발해 학생 10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화재 위험이 큰 건물의 경우 엄격한 관리를 위해 휴대용 선풍기 반입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휴대용 선풍기는 얼굴 가까이에 대고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구매 시 KC마크와 전자파 적합 등록번호, 리튬 전지에 대한 안전 인증 번호를 꼭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등록번호와 마크가 표시돼 있더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례가 있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지난 5월 판매 중인 휴대용 선풍기를 조사한 결과 10개 중 3개는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충전 시에는 제품에 표기된 전격 용량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하고 과열의 위험이 있는 고속 충전기 사용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올여름 발생한 에어컨 화재는 모두 29건. 이 가운데 21건이 에어컨 실외기로 이어지는 전선의 연결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에어컨 화재 52건 중 41건, 즉 80% 가까이가 실외기 전선 연결 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보통 이사를 하면서 에어컨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 절단된 전선을 다시 연결해야 하는데 이때 단순히 손으로 꼬아 마감하는 경우 절연 테이프를 붙이더라도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슬리브나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해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보면 연결 방법에 따라 전선의 온도가 확연하게 차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더 위험하겠지만 일반 콘센트 전선이나 이런 부분도 가정에서 단순하게 손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 이 부분이 풀리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문제는 에어컨 연결 배선에서 비롯된 화재는 설치상의 문제라 제조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에어컨 설치 시 설치업자 정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름철에는 햇빛은 물론 자외선이 무척 셉니다. 그래서 눈뜨기 상당히 어려울 때도 잦고 백내장이나 시력을 잃을 수 있는 황반 변성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자외선에 특히 취약해 주의가 필요한데 책모자나 선글라스를 더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외부 반응에 민감합니다. 암 같은 병을 부르고 노화도 앞당기는 자외선에 노출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눈은 성인보다 자외선에 더욱 취약합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나이대가 낮을수록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경우 자외선이 수정체로 투과되는 비율이 1% 정도라면 신생아는 20%로 20배 많은 이유입니다. 대개 우리 눈에 노출되는 자외선이 약 한 30%, 40%가 20세 이전에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눈에 대해서 모자를 쓴다든가
또 뭐 경우에 따라 선글라스를 낀다든가. 챙이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 같은 자외선 차단 도구가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린이용 선글라스를 고를 때는 안경점에 구비된 장비를 이용해 렌즈가 자외선 차단이 100% 되는지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무더위에 도심 수영장이 만원입니다. 더위를 식히기에는 그만이지만 물을 통해 감염되는 유행성 각별막염 등 눈병은 조심해야 합니다. 눈병은 6월에서 8월 사이 증가하고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8월에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여름철, 수영장이나 바다 이런 곳에서 주로 전염이 잘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가장 많습니다. 게다가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올라가면서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눈병에 걸리면 눈곱이 많이 끼거나 눈이 충혈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각막에 상처가 나 시력까지 나빠질 수 있는데 눈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외출한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눈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손으로 비비는 대신 면봉 등을 이용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대를 하게 되면은 그 따뜻한 곳에서 바이러스가 더 증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대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물안경을 끼고 끝난 뒤에는 렌즈도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또 물놀이 뒤 눈에 충혈이나 통증이 생기면 인공 눈물을 넣고 증상이 심할 때는 안과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특정 슈퍼박테리아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란 기존 항생제가 듣지 않는 다제 내성균으로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최근 유행 중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은 감염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6월 이 균에 의한 감염증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모든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환자를 신고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6월 이후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1,622건. 이 정도면 이미 만연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 보균자 상태에서 보고되지만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만큼 전파력이 있는 감염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지적됩니다. 이런 다제내성균에 감염이 되면은 초기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초기 치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망자가 늘어나거나 치료의 그 기간이 길어지고 그 치료의 결과물들이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가진 환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대형 병원과 요양병원 간 환자를 옮기는 과정을 통해 급속히 확산한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이라면 모두 유행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의료기관 감시와 항생제 내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 8월 14일 자사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양 기관은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협력 및 아동안전사고 예방문화 조성 등의 업무 공조를 위해 이번 협약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자사 배우영 사장, 남태영 부사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최영현 원장, 안희단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협력, 예방교육 콘텐츠 공유, 예방문화 조성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요가방송의 협력 MOU를 체결한 이유도 아동의 안전에 방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육아방송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업무 공조와 협력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중기 이유식 언제쯤 시작하면 될까요? 편입니다.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는 걸 알 수 있는 정확한 증상들이 어떤 게 있나요? 세균에 따라서 증상이 좀 아주 경한 경우 또 아주 심한 경우로 나눠지는데 식중독은 우선 급성으로 복통이 일어나고 구토가 일어나고 설사가 일어나는 세 가지가 제일 주된 증상입니다. 세균에 따라서는 대변 속에 혈변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식중독에 걸렸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식중독에 걸렸을 때 우리가 제일 흔한 두 가지인 그 비장티부스성 살모넬라라든지 포도상구균인 경우에는 아주 하루 이틀 만에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심하게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면 2차적으로 탈수에 빠지기 때문에 아주 수액 공급을 해서 탈수를 치료해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죠. 물론 비브리오라든지 보투리즘이라든지 그런 대장균 같은 경우는 2차적으로 아주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입원해서 저희가 항생제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중독 감염 경로와 예방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름철에 애들이나 어른들에서 이게 식중독은 흔히 발생하고 문제가 많이 되죠. 특히 학교 급식 같은 데서 주로 일어나는 식중독은 포도상구균, 그다음에 비장티부스 살모넬라균들이 제일 많고 이들은 뭐 오염되고 나서 먹고 나서 한 6시간 이내에 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 좀 드물지만은 뭐 어패류에 의한 그런 비브리오, 그다음에 통지림 속에 있는 그 보트리즘, 그다음에 덜 익은 뭐 햄버거 같은 걸 먹었을 때 오는 그 대장균들도 식중독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식중독을 초래하는 거는 이 세균에 오염된 음식, 뭐 특히 고기, 유제품, 뭐 달걀 이런 것들이 주요 전파 경로가 되죠. 일단 뭐 음식을 조리하고 가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 이런 오염된 식품을 피하는 것이 가장 주된 뭐 예방이 되겠죠. 오염된 식수를 통해서도 감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끓인 물을 먹고 뭐 손 씻기, 위생 등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이 되겠죠. 엄마는 강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처음부터 강한 엄마는 없을 겁니다. 강한 엄마를 우리 사회가 기대하고 바라는 건 아닐까요? 이래저래 힘들고 지친 엄마들에게 진심으로 힘이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이해가 아닐까요? 누구나 다 힘드니까 참으라는 말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고 공감해 주는 것부터 시작이겠죠.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